최후의 오크의 경제 이야기. 경제 이야기. 경제 이야기. 경제 이야기. 안녕하세요, 최오크입니다. 네. 요 며칠간 날씨가 제가 있는 곳은 너무 좋네요. 네, 비가 그치면서 이 습한 기운이 사라져가지고 정말 이 높은 고기압에 하늘에 그 몽개구름들 있죠. 파란 하늘에 정말 예쁜 구름들이 흘러가면서 낮에는 햇빛이 쨍하니 내찌는데 그렇게 습하지는 않고 또 그늘에 있으면 시원하고 정말 파란 하늘과 또 이 초록의 이 나무들과 산들 그리고 이제 그림자 하나 없이 하늘에서 수직으로 이 내리쬐는 이 햇볕이 세상을 아주 하얗게 만들면서 정말 그 어렸을 때 여름방학이 오려고 할 때 학교 앞 문방구에서 그 곤충 채집하는 잠자리나 그런 거 잡는 곤충 채집하는 잠자리채 같은 거 사들고 밀짚 모자 같은 거 쓰고 정말 난닝구에 반바지 입고 정말 그 자연 속을 돌아다닐 때처럼 정말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여름날의 그 분위기가 지금 나고 있어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이런 얘기 하면은 약 올리는 것 같아서 참 안 하려고 했는데 예전에 제가 열심히 직장 다닐 때는 낮에 건물 안에서 일하느라고 이런 축복들을 몰랐는데 백수가 되고 나서는 정말 하루하루가 이런 광경들을 볼 때마다 참 인생이 축복이라는 걸 느낍니다. 사람들이 하늘을 보고 하늘에 지금 도시하고 달리 시골처럼 날마다 별을 볼 수 있다면 그 어떤 교육을 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좀 더 사랑과 평화를 원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조심해야죠. 얼른 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며칠간 토요일 이후로 좀 한 4일간 지금 영상을 안 만들었는데요. 달리 바쁘고 게을러서 안 만든 게 아니고 만들 게 없더라고요.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그걸 주제로 영상을 만드는데 사실 저번 주 이사할 때까지만 해도 너무 국제정세에서 살펴볼 게 많아가지고 정말 막 쏟아내듯이 여러 가지를 다 짚었는데 갑자기 그 이후로 주말 지나고 어제까지 별 내용이 없습니다. 이미 너무 다급하게 막 이거저거 막 다 짚어냈더니 거기에서 큰 변화가 없고 빤히 보는 모습 그대로여가지고 이번 주나 끝나야 어떤 좀 새롭게 살펴볼 게 생기려나 지금 그러고 있는데 너무 또 영상을 오래 안 만드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오늘 그냥 억지로 한번 쥐어짜듯이 한번 어차피 제 영상 지난 영상들을 다 보셨다면 뻔히 나오는 그 내용인데 큰 변화는 없는데 그래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앞뒤에서 전반부에서는 국제정세 각 유럽, 중동, 아시아 전선에서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지금 유럽에서 이제 그 프랑스 마크롱 죽이기는 어떻게 진행되어 있나 그거 한 번 더 볼 거고요. 그 와중에 이제 중간중간 틈틈이 여러 가지 좀 차트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는 이제 각 나라의 선거판이 지금 어떻게 되는가도 보면서 특히 이제 요즘 우리나라 환율 1,400원 지금 쉽게 거기서 안 내려가고 자꾸 1,380원 이상에서 1,400원을 자꾸 바라보고 지금 뭔가 하늘에 뭐가 있는 것처럼 계속 위만 쳐다보고 있죠. 그것까지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지정학적 긴장 한번 살펴볼까요? 아시아 한번 보겠습니다. 예. 북러 조약 맺고 푸틴이 이제 돌아갔죠. 우리나라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너희가 그렇게 선을 넘으면 우리도 우크라이나에 다 무기 지원해 주겠다. 뭐 그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바로 미국이 저런 식으로 지금 북한하고 러시아가 붙으면서 세계적인 긴장을 조성하니 우리도 참 참을 수가 없다. 저 어떻게든 저놈들을 제재를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우크라이나 니네도 러시아 본토에 대해서 이제는 제한 없이 북의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모든 접경 지역에서 본토 맘대로 우리가 지원해준 무기로 타격해라 하고 홧김에 허락을 해줬죠. 그 저번까지 다 봤는데요. 우크라이나에 그럼 우리나라가 이제 뭘 지원해 줄 거냐? 155mm 포탄만 직접 지원해 줄 거냐? 딴 것도 무기 지원도 아주 나토 회원국들처럼 막 할 거냐? 그거는 이제 우리가 갑자기 그렇게 한다고 하면 또 욕먹을 수도 있으니까 모든 거는 상대방 탓으로 돌려야 되니까 러시아 하기 나름이다. 러시아가 하는 것 보고 결정하겠다. 일단 공을 이렇게 넘겼습니다.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지금 어느 한쪽이 양보하기 전에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들을 보여주고 있죠. 예. 재밌는 건 그 와중에 북한의 움직임입니다. 북한은 지금 그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에서 완전히 고립돼 있었죠. 북한하고 좀만 친하게 지내려고 해도 국제사회 유엔에서 어떤 제재가 올까봐 왕따 당해서 집에 하교하는데 아무도 같이 가주지도 않고, 어떤 애들은 뭐 불쌍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랬다가 자기도 빵 셔틀 될까봐 친한 척도 못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오직 북한한테 그래도 뭐 좀 힘들 때 쌀이라도 한 포대 갖다 주고 하면서 챙겨줬던 게 그동안 중국이었죠. 중국도 뭐 북한이 좋아서 그런다기보다는 북한이 여러모로 자기들 그 앞에서 지금 러시아 앞에서 벨라루스가 해주는 역할처럼 지정학적으로 완충적인 역할도 해줘야 되고, 또 만에 하나 북한이 체제가 무너지면은 그동안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가 북한 땅을 싹 흡수 통일해 가지고 아주 이제 대박이 날 수도 있는 거니까 항상 어느 정도 중국이 그나마 좀 챙겨주는 편이었죠. 대신 챙겨주는 애가 중국밖에 없으니까 아주 중국이 하란 대로, 사실상 중국의 속국이나 다름없었죠. 근데 지금처럼 세상이 변하면서 러시아도 지금 북한을 굉장히 원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동안 온갖 서러운 꼴 중국한테 다 당하면서 그래도 챙겨주는 애가 중국밖에 없으니까 중국에 꽉 매달려 있었는데, 이제는 사실상의 외교적 지위 격상을 꿈꾸고 있다. 김정은을 우리가 그렇게 얕잡아 볼 것만은 아니다. 이거죠. 요즘 보면은 북한이 우리 러시아하고 사이에서 중국말 안 듣고 독자적으로 뭔가 삼국 체제를 연합을 하면서 그 중간에서 자기 지위를 격상시키고 좀 활동 범위를 넓히려고 하니까 중국이 속된 말로 너희 자식 지금 기어오르냐 하면서 지금 북한한테 뭔가 여러 가지 압박을 가했습니다. 생필품 밀수도 집중 단소가 그동안 눈 감아주던 거 갑자기 너 이런 거 안 돼 하고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을 지켜보면서 마음에 안 든 거죠. 그래서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고 너 내 말만 들어야지 어디 감히 지금 자기가 원하지 않던 결과죠. 하지만 김정은도 예전하고 틀리죠. 꼭 중국 너네가 아니어도 날 원하는 러시아도 있고 이제 예전에 내가 아니다. 날 그만큼 대우해줘라 이거죠. 그래서 북한도 대놓고 중국한테 서운한 티를 내고 이건 아닌 것 같다 하면서 지금 반항하고 있습니다. 요새 보면 지금 서방 세계의 군사적인, 경제적인, 또 금융까지, 은행권 금융까지 압박이 러시아에 대한 대러시아 압박이 날로 거세지는 가운데 러시아 역시 그 전까지는 아무래도 중국의 눈치를 살펴야만 했죠. 왜냐하면 모든 전 세계의 어떤 경제 교역을 다 지금 서방 세계가 러시아하고 끊어라 지난 2년 동안 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다 철수하고 했잖아요. 근데 오직 중국이 모든 교역을 하면서 뭐 자동차부터 모든 공산품부터 중국이 지금 안 대주면 러시아 끝장나죠. 중국이 대주기 시작했고, 그래서
사회주의에서는 항상 큰 형님이 러시아였고 중국이 항상 2인자였는데 그게 작년부터 바뀌었죠. 네, 작년에 만든 영상 중에 이런 게 있었죠. 서열이 뒤바뀌어 버린 중러 관계. 지금 이제는 러시아가 아쉬운 입장이 되면서 전 세계에서 지금 그 전까지는 러시아한테 항상 뭔가 손을 벌리고 러시아 말을 듣는 동생. 소련이 붕괴되면서 사실 구소련 어떤 군사기술 같은 거 그때 중국이 굉장히 많이 받아먹었죠. 북한도 뭔가 처음에 그때 받아먹어가지고 탄도미사일 계획을 그때부터 시작을 했던 거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중국마저 러시아로 완전히 외면해버리면 러시아 큰일 나죠. 그래서 이제는 푸틴이 시진핑한테 고개 숙이고 들어가는 그런 입장이 작년부터 됐는데요. 이제는 그 전까지는 북한하고 대놓고 손잡을 수가 없었지만 이번에 러시아가 북한하고 공식적으로 손잡으면서 중국과도 이제 새로운 위치 관계를 정립해 볼 수 있는 거죠. 꼭 니네 중국 눈치만 보는 게 아니라 북한한테도 뭔가 우리가 좀 이런 관계를 정립할 수 있다. 그런 걸 보여준 거죠. 그런 면에서 러시아하고 북한의 밀접한 외교 관계는 중국한테는 정말 싫은 거고 모든 걸 자기를 거쳐서 가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독자적으로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협력하겠다는 거 너무 지금 중국이 미래를 봤을 때 싫은 거지만 러시아하고 북한으로서는 둘에게는 서로가 윈윈입니다. 힘의 관계가 좀 형평을 되찾게 되는 거죠. 푸틴이 이번에 돌아가고 나서도 지금 우호국들하고 군사훈련을 앞으로 강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우호국이라는 거는 지금 정황상 다 북한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전에는 북한과 손잡으면 대북 제재 위반으로 걸려들었기 때문에 그걸로 오게 될 불이익을 걱정해서 러시아도 북한에 대해서 대놓고 그렇게 따뜻하게 손은 안 내밀고 거리를 두고 있었는데 이제는 러시아가 이미 더 이상 어떤 제재를 두려워할 처지가 아니죠. 지금 갈 때까지 다 몰린 상황이고 북한 역시도 그동안 아주 전 세계에서 왕따 당하던 지구적 고립 상태였는데 거기에서 벗어나서 이제 스스로 러시아 쪽에서 먼저 손을 내밀면서 새로운 연대 관계를 맺으면서 지금 이 날로 격화하는 이 아시아 전선에서 중국하고 러시아 사이에서 지금 자기 몸값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북한은 그토록 갖고 싶었으나 갖지 못했던 자원 혹은 중국만 바라보고 중국 눈치만 맨날 밤낮으로 봐야 했던 아쉬운 자원들을 중국과 북한 사이에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딜을 걸 수도 있고 특히 제일 자기가 지금 원하는 첨단 무기 기술 그렇게 중국이 좀 해줬으면 했지만 중국은 절대 안 줬던 거 러시아한테 받아낼 수 있다 이거죠. 한편 북러 조약이 있었든 없었든 간에 이미 아시아 전선에서 작년부터 이 중국과 어떤 그 지금 대만을 사이에 두고서 힘겨루기를 하기 위해서 미리부터 계획되어 있던 많은 훈련들이 있죠. 연합훈련들, 서방연합들 훈련도 있고 또 우리 한국, 미국, 일본, 한미일 연합의 연합훈련도 있고요. 이게 다 중국 라인을 견제하기 위해서 몇 달 전부터 다 계속 계획되어진 상태인데 한 달에 막 한 두세 개씩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요. 이번에 푸틴이 북러 조약 맺고 돌아가고 나서도 이번 주에 지금 한미일 연합훈련이 또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프리덤 엣지라고 하네요. 프리덤 엣지. 미국의 구축함 제9 항모 강습단 그러죠. 강습단이란 건 한마디로 이제 북한 땅에 상륙해가지고 이제 침투해서 들어가는 거죠. 해병대들이랑 같이. 한국, 미국, 일본이 같이 지금 훈련을 지금 이번 주부터 또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북한이 볼 때는 이거는 뭡니까? 북한 땅 북침 연습으로 자기들은 보겠죠. 그러면 거기에 또 어떻게 대응해서 저런 훈련 보고
우리는 그 전에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이거를 안 당할 수 있을까? 자기들도 중국도 훈련을 하는 거고 북한도 또 뭔가 대응을 하는 거죠. 서로가 이렇게 경쟁적으로 라이벌로서 서로의 군사력을 자극하면서 키워주는 아주 보기 좋은 성장 관계네요. 지금 요게 새로 그려진 신에치슨 라인이라고 봅니다. 중국에서 얘기하는 제1도련선인데 맨날 중국 보면은 필리핀하고 막 서로 막 물몽둥이 막 쏘면서 필리핀 배들하고 막 딱 붙어서 막 도끼 들고 싸우고 요새 막 험악하죠. 왜 그러냐면 이 라인으로 지금 밀어내는 겁니다. 자기들이 볼 때는 타이완 딱 가운데 갈려진 거 보이시죠? 타이완을 사이에 두고 군사작전을 벌릴 때 뒤로 밀리면 자기들이 군사작전에 차질을 빚고 큰 어떤 밀릴 수 있는 그런 지정학적 라인들, 군사 라인들이 다 있어요. 근데 지금 볼 때 미국과 일본은 요 라인에서 지금 필리핀까지 해가지고 밀으려고 하는 거고 중국은 여기서 뒤로 더 안 밀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뭔가 서방 진영 이쪽에 이제 유럽 나토 함대까지 다 와가지고 타이완 앞쪽에서 하는 이 오키나와부터 해가지고 이쪽에 와서는 훈련들은 항상 요 라인을 어떻게 침범해서 먹고 가서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여기를 우리가 막아낼까 그거 궁리하면서 훈련 계획 짜는 거고 중국은 항상 여기서 지금 출발해서 뭘 하고 하려면 너무 늦다. 여기 라인은 항상 우리가 지키고 있어야겠다. 이 라인은. 그래서 이 밖으로 항상 밀어내려고 맨날 필리핀하고 싸우고 지금 자기들은 요 라인이 우리 땅이다, 우리 바다다 하면서 여기서 밀리지 않고 뭔가 작전이 일어났을 때 대응하려고. 쉽게 하면 이게 이제 옛날 에치슨 라인처럼 지금의 신 에치슨 라인이 이렇게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신 에치슨 라인이 지금 보면 타이완을 거쳐서 이렇게 한국까지 여기 딱 보시면 한국 똥꼬까지 딱 이렇게 연결이 되죠. 왜 한국이 이렇게 됐을까요? 이 서해도 지금 다 어떻게 보면 중국이 여기 다 막고 나와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이 우리 연합군의 배가 여기까지 들어가게 되면 베이징 같은데 그냥 바로 타격돼요. 그러니까 밀고 가는 거죠. 결국 한국 한반도가 우리 1년 전부터 작년 3월에 신 에치슨 라인 얘기하면서 영상 만들었을 때 예전 뭐 이렇게 한국하고 이 38선이 아니라 사실은 대한민국 언제든 이 분쟁의 한복판에 들어갈 수 있는 라인으로 애매한 라인으로 지금 집어넣을 것 같다 했죠. 지금 그림이 나온 것도 딱 그 그림입니다. 요것 때문에 서로 간에 지금 훈련하고 북한은 여기서 뭔 훈련해서 강습해서 자기들한테 뭔가 작전이 들어올 것 같은 훈련이다 하면은 자기들도 그걸 어떻게 막아야겠나. 주로 이제 탄도미사일 날리는 거죠. 이 어마어마한 전력이 딱 미국 연합이나 이런 애들이 들어오면 솔직히 못 막잖아요. 못 막으니까 탄도미사일 날려서 네가 여기 들어오는 순간 나는 눈 딱 감고 탄도미사일 일본하고 미국 본토에다 날려버리겠다. 그때는 다 같이 죽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해서 미국이나 일본도 다 요격할 수 없는 패트리어트 아이언 돔도 요격할 수 없는 그래서 항상 지금 러시아한테 빨리 그 기술을 달라고 하는 거죠. 탄도미사일 기술을 소련이 붕괴하고 나서 러시아 그 과학자들한테 기술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대포동 쏘고 해가지고 십몇 년 동안 아무리 노력해봤지만 못했거든요. 못 만들어서 항상 피식피식 우리는 비웃었죠. 그런데 재작년부터 아시아 전선이 구축되고 작년 한 해 외세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도와줄게 하면서 더 이쪽 긴장을 이런 마스터 플랜에 의해서 유럽, 중동, 아시아까지 다 전 세계 나라가 와서 도와주겠다 하면서 이렇게 몰고 가면서 이쪽은 오히려 그 전까지는 서로 눈치 보면서 손 안 잡고 있던 중국, 북한, 러시아가 서로 결속해버렸죠. 연합이 돼버렸죠. 우리가 힘을 모아가지고 밀으니까 저쪽도 반응을 한 거죠. 그리고 그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불과 1년 만에 십몇 년 동안 북한 혼자 그렇게 노력해도 성공을 못하던 탄도미사일, 정찰위성 그런 것들이 이제 뭡니까? 알게 모르게 이쪽에서 기술을 받으면서 엄청나게 발전해버렸죠. 지금 탄도미사일이나 이런 순항미사일 기술은 우리 남한보다 북한이 더 뛰어나져 버렸죠. 갑자기 1년 사이에.
이게 현실이네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또 저 이제 훈련 또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또 풍선도 한번 보너스로 또 한번 날려주고, 이제 풍선이 아니라 동해상에 아침에 탄도미사일을 또 발사했다고 하죠. 북한도 지도 겁먹어서 겁주니까 우리가 살라고 저렇게 발악하는 겁니다. 탄도미사일을 발사해서 실패한 것 같다 하는데, 문제는 그 시험 발사한 실패 추정인데 이게 극초음속 미사일인 것 같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야, 이거 지금 전 세계에서 몇 개 나라밖에 가지지 않은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지금 이놈들이 시험하고 있다. 갑자기 뭐 북한의 과학자들이 똑똑해져서 그런 건 아니겠죠? 연합으로 몰아버렸고, 그 연합이 서로 이런 기술들을 주고받으면서 오히려 북한의 군사력이 지금 굉장히 업그레이드 되고 있네요. 이러다가 만약 우리도 뭐 전술핵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정말로 대한민국 전술핵 가지면 그게 좋은 걸까요? 아니면 애초에 이런 일이 처음부터 안 생기는 게 좋은 걸까요? 매번 상황에서 누군가가 우리를 밖에서 이렇게 몰고 가는데, 그 몰고 가는 상황에 맞춰서 그때그때 달걀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다 네 탓이다 하면서 떼굴떼굴 굴러가는 거, 쳇바퀴 돌듯이 악순환 속에서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악화되는 상황으로 가는 이게 옳은 건지, 처음부터 이렇게 길게 보고 그래봤자 서로 경쟁하고 내가 이기겠다 너를 해봤자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더 악화되고 위험도는 더 증가하니까 처음부터 다른 방향으로 달걀을 탁 깨가지고 콜럼버스의 달걀을 세우는 것처럼 생각을 달리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해봅니다. 요새 와서는 이런 조금 소신 있는 기사들, 우리나라의 이제 위험도가 눈에 보이게, 눈에 띄게 최근 몇 달 사이에 굉장히 위험해지는 걸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도 느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이런 기사 나오기 참 힘들었는데 요새 이런 기사도 나오더라고요. 제재의 역설이다. 누군가를 제재하겠다고 러시아, 북한을 제재하니까 그 반작용으로 얘네들이 손을 잡고 자기들끼리 연대를 확실하게 구성을 했고, 그것이 오히려 북한의 군사력이나 지원이 생기면서 오히려 북한의 힘을 더 키워주고 있어서 한반도의 긴장은 점점 위험도가 올라간다. 이게 맞는 거냐, 이런 얘기 이제 조금 나오기도 하네요, 소신 있게. 중동은 뭐 지금 네타냐후가 계속 라파지구로 인질로 시간을 끌면서 기어이 지금 이란이 안 나오니까 헤즈볼라를 전면전 싸움터로 끌어내고 있는 거, 그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얼마 전에 그 드론 공습을 해가지고 헤즈볼라 최고위 지휘관을 암살했죠. 사망시켰죠. 그래갖고 지금 헤즈볼라가 난리가 났는데, 이번에 또 며칠 전에는 무기 공급 총책이라는 또 고위 간부를 또 드론, 이스라엘 쪽에서 드론을 멀리 날려갖고 그 심장부에 있는 지금 헤즈볼라의 또 고위 간부를 또 암살을 했습니다. 헤즈볼라가 어떻게든 지금 여기에 대해 복수를 하겠다고 벼르고 있는데 한 번 더 자극을 했죠. 아무튼 이 기사 내용들 쭉 보시면 결국은 미국은 네타냐후가 지금 자기 정치적인 이유로 전쟁을 질질 끌고 있다 비난을 하고, 또 라파지구 공격은 절대 안 된다 반대를 하고 있고, 또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이 확전하는 건 원하지 않는다 하면서 힘쓰고 있다고 매번 그렇게 떠들더니 결국 이 며칠 사이에 일어난 일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뭐 무기 지원을 보류할 수도 있다, 민간인들을 죽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한 번 나오더니 쏙 들어가고 다시 무기 지원 정상적으로 시작됐고요. 그리고 건너가서는 결국은 우리가 이스라엘 고집을 꺾을 수가 없다. 그래서 헤즈볼라하고 이스라엘이 전면전을 하게 되면 나는 말리려고 해봤는데 도저히 내 말을 안 듣더라. 나 이제 어쩔 수 없다. 포기 선언했고, 그리고 만에 하나 헤즈볼라 전면전이 일어나면 자신들은 어쩔 수가 없다. 이스라엘을 지원할 수밖에 없다라고 공식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또 한편 지금 뭐
미국과 유럽의 최고 함대, 최고 군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때려잡겠다고 했던 예멘의 후티 반군, 게릴라들. 그 하나를 어쩌지를 못하고 지금 홍해 지역만 틀어 막은지만 돌아가시오. 여기는 못 지나갑니다. 위험해서 한 것만 지금 기약 없이 늘어지고 있죠. 1년, 2년 지금 뭐 지하철 공사처럼. 그리고 그것이 점점 전 세계 물류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쳐가지고 전 세계 해상 운임을 꾸준히 지금 상승시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느리지만 꾸준히 잘 진행되고 있다. 중동 전선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 6월 말까지 며칠 안 남았는데 상반기에 완성 세팅을 해놓으려는 모습이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이제 우크라이나는 다시 미국과 유럽의 무기 지원, 경제 지원이 예전처럼 드디어 이제 회복이 됐죠. 한때는 이제 뭐 의회에서 지원이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다시 제대로 시작이 됐고요. 저번 이제 G7 회의에서 러시아 동결한 자산으로 이제부터 대주기로 해가지고 다시 이제 그동안 조금 못 받던 지원이 완전히 회복이 됐죠. 이번 주부터. 그래서 그동안 탄약 부족, 무기 부족, 돈이 없어서 고전하던 상황에서 지금 러시아에 이번 주부터 활발하게 다시 반격을 열심히 이제 눈치 안 보고 서방에서 지원받은 무기로 아무데나 막 다 때리면서 크림반도 또 막 때리고 했더라고요. 이제 또 맘껏 다시 한번 싸워보자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남자들이 전쟁에 징병당하지 않으려고 옛날 한때 러시아 남자들이 전쟁에 징병당을 끌려가지 않으려고 도망갔고 해외로 탈출한 것처럼 우크라이나 남자들도 지금 그러고 있다고 합니다. 예. 아무래도 이 전쟁에서 자기들이 처음에는 애국심 때문에 똘똘 뭉쳤지만 시간이 갈수록 자기들의 전쟁이 아니라 서방의 목적에 의한 남의 대리전을 치워준다는 것을 자기들도 조금씩 깨닫고 있겠죠. 여기까지가 전쟁의 모습이고요. 이제는 그 이면에 있는 화폐전쟁 봐야죠. 러시아 금융 제재, 바로 저번 주부터 나왔던 아주 그 무서운 제재, 저저번 주였나요? 2주 전이었나? 그 금융 제재가 아직까지 눈에 드러나는 그런 사건들로 크게 터지진 않았지만 분명히 루블화나 위안화, 러시아하고 중국에 분명 큰 장애를 안겨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환율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네, 러시아 루블화입니다. 아마 지금 미리부터 이렇게 방어를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앞으로 계속 조금 좀 금융 제재가 들어오면서 힘들어올 걸 예상하고 러시아 당국에서 루블화를 크게 미리 조금 안전핀으로 이렇게 안정시키려고 밑으로 한번 떨구려고 인위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틀 사이에 원상 회복하죠. 뭔가 지금 크게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별일 없이 잘 방어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안정시키고 있고요. 오히려 위안화가 문제죠. 위안화가 지금 어떻게든 잡으려고 하는데도 지금 얼마 전에 있던 지난 저항선 여기 지금 뚫고 올라가 가지고 7.3 위안으로 지금 다시 지금 치솟고 있습니다. 예전 굉장히 위험했던 때 구간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죠. 중국 당국이 굉장히 지금 신경 쓰고 있는 것 같고요.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막 전쟁을 기정사실화하는 게 아닙니다. 위험도가 이렇게 치솟고 있다. 상황을 정확히 객관적으로 알자. 그래서 지금 이대로 가면은 누군가의 의도, 세력들의 의도로 몰려가는 대로 자꾸 상황이 더 악화되다 보면 정말 뭔 일이 터질 수도 있으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다는 걸 알고 그래서 지금부터 한 명 한 명이 마음을 바꿔먹고 새로운 해결법이 뭔가를 바꿔보자 생각을 그래서 미래도 바꿔보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은 그 일이 닥치니까 아예 거기에 대해서 생각도 말고 언급도 말아라. 그러진 않죠. 세상이 나 혼자만의 생각대로 되면 모르겠지만 나 말고 더 많은 사람들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대중의식이 모여갖고 집단의식으로 변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서 아무리 이건 아니야 기후 위기 같은 거 뭐 상관없어 나는 아름다운 미래만 생각할래 한다고 해서 지구에 기후 변화가 안 오나요? 기후 변화가 올 수 있는 안 좋은 일들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몇십 년 지나면서 결국 이런 문제가 온 거죠. 이걸 미리부터 요거를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직시를 하고 그때부터 변화하려고 노력을 했으면 되는 거죠. 항상 그런 면에서 좀 얘기를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마크롱 죽이기를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마크롱 죽이기에 이렇게 관심을 갖냐면요. 저는 지금 사실상 프랑스 국채 파문은 일시적인 이벤트로서 이미 잠잠해져 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 이게 프랑스 국채 수익률인데요. 10년물 그때 우리가 같이 봤던 것처럼 그날 하루 확 치솟았었지만 그 이후 쭉 지금 계속 안정되고 있어요. 유로우의 선거 끝나고 나서 프랑스 국채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독일 국채하고 금리 스프레드가 벌어져서 유럽이 지금 뭐 유로화가 폭락하고 뭐가 난리 난다. 언론에선 계속 떠들지만 프랑스 국채는 그때 하루 이후로 큰 문제 없습니다. 지금. 하지만 오늘까지 어제까지 뉴스들을 봐도요. 특히 미국의 언론들이 미국의 경제 언론들이 계속해서 프랑스 마크롱 죽이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들의 1차 목표는 이번 기회에 마크롱의 정치 생명을 고사시켜가지고 앞으로의 유럽 전국에서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과 유럽의 경제를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끌고 가려는 이 마스터 플랜에 있어서 프랑스가 마크롱이 작년까지 그랬던 것처럼 더 이상의 어떤 예상치 못한 변수가 되지 못하도록 마크롱을 정치 생명을 끝장내려고 하는 것일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지금 집중해서 보는 거는 혹시 이러지 않을까 우려하면서 보는 건 뭐냐면 2차적인 건데 의도적인 경착륙을 전쟁으로 인해서 뭔가 전쟁을 빵 터뜨리는 건 절대 아니라고 제가 마스터 플랜에서도 원하지 않는 최악의 수라고 말씀을 맨날 입이 닳도록 드리는데도 계속 댓글들 보면은 듣고 싶은 부분만 듣고 그냥 건너뛰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쟁을 일으킬 거다 막 그렇게 생각하고 딥스테이트 또 제발 딥스테이트 얘기 좀 하지 좀 마세요. 몇 개의 얘기가 딥스테이트 얘기에 맞는다고 해서 그 어디 다른 채널에서 딥스테이트 얘기 듣고 오신 걸로 그래서 상황은 이렇게 갈 거다 막 밑에다 댓글들 적으시는데 본인들 생각이 그렇다면 뭐 그거는 뭐 존중은 합니다만 제 영상 밑에 그런 댓글 적어갖고 제 영상 너무 길어서 보기도 힘든데 밑에 댓글만 보고 아 여기 주인장은 이 얘기 하는구나 오해를 사는 거는 저는 싫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그냥 한 번은 지나가지만 어떤 분들 보면 계속 그런 딥스테이 음모이론 그래서 전쟁을 터뜨릴 거야. 그래서 기후 위기는 어차피 걔네들이 일부러 끌고 가 그런 얘기 나오면 그때부터는 제가 그냥 밴시킵니다. 다 지울 거예요. 전쟁도 전쟁이 직접 터져서 미국이 관여하게 되면 미국 경제가 굉장히 힘들어지면서 망가집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되고 제일 좋은 거는 대리전, 작은 나라들이 대리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동이나 이런 데처럼 혹은 이제 잘 안 되면 한반도에서도 그럴 수도 있고요. 자꾸 티격태격 서로 간에 날마다 전면전은 아니고 티격태격하게 하면서 그걸 핑계로 전 세계가 같이 싸워주자, 같이 지원해주자, 같이 전화를 하고 장사하지 말고 경제 디커플링 하자. 그걸 계속 끌고 가면서 경제적인 디커플링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거죠. 그걸 원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럽에서도 마크롱을 핑계로 해가지고 의도적인 경착륙을 지금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전 세계 여론 경제 디커플링, 러시아 금융 제재, 중국 제재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경제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기게 만들어서 모두가 또 달러만 바라보게 해야 되는데 유럽이 다시 살아나면 안 되니까 이번 기회에 또 뭡니까? 유럽 경제를 한 번 더 망가뜨리고 거기서 어떤 신용위기가 터져가지고 그게 다른 나라에 연쇄적으로 쩌자작 다 터지게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어떤 달러 채권이나 유럽에서 발행한 그걸 해가지고 도이체방크나 이런 데서 전 세계 신흥국 시장에 다시 거의 지하철로 얘기하면 환승역이거든요. 다시 또 그리 가서 싹 갈아 뿌리거든요. 그래서
유럽에서 신용위기가 큰 은행권이나 이런 데서 터지면 그게 아시아까지 영향이 미칩니다. 전 세계 웬만한 나라에 다. 그래서 미국 자체에서 터지는 거는 자기들한테 큰 어떤 위험도가 있으니까 항상 미국보다는 전 세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유럽 같은 데서 터뜨리면 좋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혹시 또 의도적인 경착륙을 다시 또 유럽에서 일으키려 하는 게 아닌가, 프랑스 핑계 대면서. 그래서 혹시나 해서 제가 지금 두 눈에 불을 켜고 마크롱을 지금 살펴보는 겁니다. 마치 2년 전에 2022년 10월에 영국의 트러스 총리가 오면서, 여자 총리가 오면서 그때 똑같이 그 일로 인해서 영국의 길트체 폭락 사건, 파운드화 폭락 사건, 그때도 그 영국의 총리가 뭔가 큰 잘못을 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정말 영국의 뭐 경제가 빵꾸가 났던 것도 아니고요. 다만 그때 여자 총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가게 되면은 영국의 경제가 망가지고 그것이 큰 위험을 끼쳐갖고 이럴 수도 있다라는 분위기를 만들고 시장의 투자 심리를 선동하고 조작을 하고 그 와중에 국제시장과 환율시장에서 투기꾼들이 몰리게 만들어가지고 길트체 폭락이 나고 그게 까딱했으면 전 세계 어떤 신용 위기가 올 뻔했었죠. 근데 그때 이제 안 터졌던 건데 이번에도 그런 짓을 벌이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 겁니다. 마크롱은 이렇게 나는 사임하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왜 조기 총선을 할 수밖에 없었나. 정식으로 이렇게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보면은 늘 그랬듯이 이번에 전공법으로 또 이 난국을 타개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 성격이죠. 근데 이번에는 예전에 프랑스 연금 개혁 파문 때는 그게 통했죠. 근데 이번엔 좀 다릅니다. 그때하고 다른 점이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서방 외신들이 마크롱의 이 선거 전국을 대놓고 날마다 물어 뜯으면서 오히려 마크롱 낙선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외부의 공격을 받고 있죠. 실제로 지금 아까 본 것처럼 프랑스 국채는 그렇게 금방 안정됐지만 맨날 언론에서 이렇게 떠드니까 지금 서학 개미들, 우리나라 서학 개미들도 그 사이에 지금 프랑스에서 돈을 많이 뺐다고 합니다. 하도 이제 뉴스에서 프랑스 위험하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여기도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증권가 전문가들은 유럽의 정치 불안이 프랑스에 한정된 이슈만이 아니다. 독일도 지금 조기 사임 압박에 이미 직면해 있고 영국도 올 하반기 총선을 앞두고 다른 나라가 다 비슷한 상황이다. 독일도 그러고 영국도 그러고. 근데 자꾸 프랑스 하나만의 문제인 것처럼 오히려 서학개미나 이런 데는 프랑스에서 돈을 빼고 독일이나 영국으로 돈을 조금 늘렸다, 옮겼다. 그런데 정치적 불안 상황은 사실 프랑스만 아니라 똑같다. 처한 상황이 독일이나 영국도. 이런 얘기 여기도 나오죠. 어제도 파이낸셜 타임스라는 유력이 경제 신문에서 또 프랑스가 조기 총선을 하면서 유로화 위기를, 재작년 영국에서 일어났던 것 같은 유로화 위기를 이번에도 촉발할 수 있다고 자꾸 분위기를 또 몰고 가는 기사를 또 냈습니다. 그러면서 프랑스가 앞으로 EU, 유럽연합과 유로존 소속으로 있는데 유럽의 통합을 해치는 회방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굉장히 의도적으로 지금 프랑스를 물어뜯고 이런 기사들을 계속 내놓으면서 마크롱 선거에서 지게 만들려는 그런 의도가 지금 보입니다. 거기에다 이미 이제 재작년에도 프랑스가 한번 마크롱이 프랑스의 그 여자 트럼프라고 불리는 극우 정치 대표 르펜하고 한번 대선에서 붙었었죠. 그때도 위험하다 했지만 마크롱이 전공법으로 이겼거든요. 선거에서. 지금 마크롱 임기가 10년입니다. 10년 연임해가지고 대단하죠.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극우파보다는 마크롱에 대한 프랑스의 여론이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크롱이 프랑스 한번 살려보겠다고 친기업적인 어떤 내용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정책을 했는데 국민들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 네가 한번 해봐라 했는데 그토록 자신했던 프랑스 경제 살리기가 잘 안 됐죠. 지난 1년 동안. 그래서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인플레 안 잡히고 하니까 예전만큼 마크롱한테 지금 프랑스 여론이 예전만큼 우호적이지 못하죠. 극우가 지금 득세를 하고 있죠.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총선 7월 달에 지금 영국 총선도 있고 프랑스 총선도 있는데 안 될 것 같아요. 잘. 재밌는 건 지금 이처럼 프랑스 내 극우 언론들이 맨날 마크롱이 이 모든 걸 다 망쳐놨다, 경제도 죽여놓고 프랑스를 유럽의 병자로 만들고 있다 맨날 흑색 선전하고, 외부에서도 지금 미국의 언론이나 서방의 언론들도 마크롱의 이 잘못된 정치 도박 때문에 유럽 전체의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다, 괜히 이를 확대해서 가면서 모든 거를 지금 프랑스 마크롱의 잘못으로 자꾸 몰아가고 있으면서 제발 이번 선거에서 마크롱 힘이 약해져라 그런 식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원래 프랑스 자체가 나라가 혁명의 나라였고요. 시민혁명의 나라였고 극우파가 득세를 할 수가 없는 원래 그런 성격의 나라인데 왜 이렇게 최근에 극우파가 득세를 했냐. 최근 1, 2년 사이에 인종차별과 함께 봤더니 MZ세대 20, 30대가 그렇게 많이 극우파의 동조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난번 대선에서 극우파에 지금 동조를 한 게 20, 30대가 그랬죠. 이게 세계적으로 굉장히 드문 일이죠. 역사적으로. 항상 젊은이들은 개혁파였거든요. 진보와 개혁이었고 사회를 바꾸자는 쪽이었는데 극우 쪽으로 돌아간 것이 지금 전 세계의 어떤 특이한 현상으로 지금 요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시작됐냐면 SNS에 탐닉하고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그때부터 그 성장기를 거쳤던 전 세계적인 MZ세대들의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SNS에서 그걸로만 세상을 배우고 쉽게 선동당하게 되고 또 뭐 인플루언서들의 그런 행동을 보면서 개인만의 영달을 어떤 죄의식 없이 최우선으로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즘 우리나라 MZ세대도 그러죠. 당당하게 뭐 일본 뭐 이자카야 뭐 일본 문화 선호 현상 뭐 일본말 간판으로 된, 예전에는 일본말로만 된 간판 술집 같은 거 나오면 많이 눈치 보고 국민 여론도 안 좋고 감히 그러질 못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MZ세대들 스마트폰을 보면서 자란 세대들은 그런데 대해 거리낌이 없죠. 일본 문화 선호 현상에 대해서. 또 공무원 같은 거 생활하면서 뭐들어 힘들게 조직 문화에서 그렇게 박붕에 시달리면서 개인의, 그게 꼭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나쁜 변화란 건 아니고 그냥 시대의 변화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색안경 안 끼고 차라리 공무원 하니 집에서 일 안 하고 백수로 쉬겠다, 그런 현상들도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 전체의 어떤 큰 흐름을 보면서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보다는 SNS에서 정치 성향에 쉽게 선동당하고 노래들만 봐도 그래요. 옛날에는 아무튼 SNS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어쨌든 프랑스마저도 젊은 세대들이 오히려 더 극우파로 돌아서는 참 재밌는 현상이 나오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나 이런 전국 불안이, 경제 불안을 유럽에서 일으킬 수 있는 내재적 위험성은 절대 프랑스 탓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다음 달에 실시되는 여기 영국 총선에서도 이미 야당이, 노동당이 거의 지금 압승을 이룰 걸로 지금 똑같이 프랑스처럼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또 영국은 실업률도 지금 올라가고 있어서 프랑스처럼 사회가 좋지 못할 거다, 문제가 좀 심해질 거다, 그런 얘기들 나오고 있고요. 또 미국에서도 트럼프가 지금 계속 앞서가고 있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이것은 미국 경제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에서 미국 달러 때문에 다시 인플레가 재반등하고 무역 전쟁이 더 살벌해지면서 사실상 침체와 인플레가 동시에 더 크게 올 수 있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이 한층 더 현실로 다가오게 되기 때문에 굳이 정치 불안에서 국채와 환율 시장에 폭락이 올 거다 이렇게 겁을 주려면 프랑스 마크롱 하나만 잡고 무너지는 거는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봅니다. 노벨상 수상을 한 경제학자 16명이 동시에 나와서 트럼프가 되면 인플레가 무조건 다시 재점화한다. 이런 경고 오늘 나왔고요. 이런 얘기입니다. 예. 트럼프와 아르헨티나 밀레이에 대한 얘기는 원고를 좀 더 썼는데 시간이 길어지니까 안 하겠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블로그 원고를 한번 보시고요. 환율 한번 보겠습니다. 재밌는 사실 또 하나 나오는데요. 지금 언론들에서는 맨날 미국의 경제지표, 금리 인하 이런 것만 보면서 그래서 달러가 강세가 됐다. 하루는 약세로 빠졌다. 그래서 채권금리가 올랐다 내렸다. 맨날 이런 식으로 중앙은행들의 행동과 각 나라의 선진국들의 경제지표 보고 이렇게 간다. 맨날 그렇게 해석해 주죠. 하지만 제 채널에서 같이 쭉 보신 분들은 이제 사실 이 모든 흐름은 6월 들어서 정확히는 한 6월 한 4, 5일, 7, 8일 그때부터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유럽에서 지정학적 긴장, 또 아시아에서 지정학적 긴장, 중동 그러면서 주요국들의 지금 유로 정치 선거 이런 정치 불안들이 동시에 겹쳐지면서 증시와는 달리 국채시장과 환율시장 큰 스마트 시장에서는 이러한 점들 지정학적 긴장과 주요국들의 정치 불안 요거를 더 크게 신경 쓰면서 포트폴리오 포지션이 확 바뀌는 모습이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죠. 실제로 보면요. 달러가 우리 몇 번 지겹게 살펴본 것처럼 파월이 비둘기파적으로 나오고 미국 물가도 뚝뚝 떨어지는 지표가 나오고 경기도 둔화하는 지표가 나와가지고 조만간 금리 인하 하겠네 라는 말들이 나오면서 달러는 약세로 빠지겠지 했는데 오히려 지금 보면 6월 초부터 한없이 강세로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왜 그런지 정확히 설명들을 못하죠. 달러가 강세로 가면서 엔화도 한없이 지금 다시 또 약세로 빠지고 있고요. BOJ에 의해서 자기들 조만간 국채 매입 축소해서 금리 인상 기조로 돌아서겠다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160엔 바라보고 있고요. 당황스럽죠, 다들. 지정학적 긴장 높아지면서 유럽에서 러시아에 대한 금융 제재하면서 중국의 은행들 다 쥐잡듯이 잡겠다 예고하니까 중국 위안화가 다시 이렇게 벙벙 뜨는 거고요. 전부 6월부터 똑같이 같은 흐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원화도 이제 미국 달러 약세로 빠지면서 숨 좀 트이겠구나 했지만 웬걸 6월 지금 며칠 남았지만 6월 내내 지금 상승세 꾸준히 지금 타고 있죠. 지금 선 탄 거 보이시죠? 어제 오늘 지금 그래서 저번에 연기금 한번 통화 스와프 하겠다 하면서 내렸는데도 더 이상 안 내려오죠. 어제 또 일본하고 공동 구두 개입 환율시장 공동 방어하겠다 연합전선 펴가지고 그것까지 얘기했는데도 지금 별로 효과를 못 보고 있네요. 재밌는 건 원유입니다. 원유 지금 매번 뭐가 어쩐다 전 세계적인 둔화 때문에 안 된다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을 거다 오펙에서 뭐가 안 된다 해서 맨날 올랐다가 내렸다가 선물시장에 그렇게들 말들을 하죠. 그래서 원유의 방향을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것처럼 6월 내내 말했지만 결국 지금 보면 원유도 똑같습니다. 6월부터 보이시죠? 6월 초부터 쭉 상승세를 타가지고 다시 갤런당 80불 지금 브렌트유 말고 서부 텍사스유 보고 있습니다. 보면은 결국은 아무리 지금 원유값이 좀 떨어지도록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원유 공급을 늘리면서 인플레를 자극을 안 하게 하려고 그 원유 비축유도 방출을 하면서 노력을 하는데도 지금 어느새 쭉 6월 한 달 원유값이 쭉 올라와가지고 밑에서부터 지금 80불 세대로 80불 위로 다시 떴습니다.
그러죠. 이걸 왜 우리가 지금 보냐면요. 아까 보신 것처럼 지금 우리는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갑자기 뚝 떨어져가지고 지금 4.25 수준에서 지금 맞추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석 달 동안, 2분기 석 달 동안 정확히 4월 달부터 4, 5, 6월이 이제 끝나가는데 보다 높은 레벨에서 한번 놀다가 지금 6월 초순부터 해가지고 갑자기 지정학적 긴장이 심해지면서 전 세계 어떤 달러 강세 그쪽으로 지금 상황이 안 좋게 돌아가니까 갑자기 미국 국채에 돈들이 후두둑 몰려갖고 무겁게 떨어졌죠. 근데 요거 지금 4.25 선에서 맞추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처럼 어떤 전쟁이나 금융 위기 같은 거에 대한 어떤 그 위기감이 고조될 때는 모두가 다 달러만 바라보고 미국 국채만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변화가 생겨서 달러 인덱스도 6월부터 쭉 올라온 건데 보통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달러하고 원유 가격, 유가하고는 반대 역관계,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고들 많이 들으셨죠? 원유가 달러로 결제되기 때문에 달러가 너무 비싸지면 너무 비싸갖고 원유를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많이 아껴 쓰게 된다. 그래서 원유 가격은 떨어진다. 항상 이게 경제 이론에서 나오는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달러가 6월 한 달 올라갔으면 원유 가격은 어떻게 됐어야 하나요? 반대로 쭉 떨어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런데 여기 서부 텍사스산 원유 보십시오. 달러 쭉 올라갈 때 원유 가격도 6월 한 달 동안 쭉 같이 올라갔죠? 동반 상승했던 겁니다. 이거 왜 그런가요? 아마 어디서도 요거 설명해주는 기사는 못 보셨을 겁니다. 이게 언제 지금 왜 그럽니까? 중동 지역 괜찮다. 뭐 중동에서 뭐 긴장이 고조돼도 원유를 중동에서만 지금 생산하는 게 아니고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저기 캐나다나 뭐 이런 데서 많이 생산하고 하니까 원유 가격 문제없다 말은 하지만 지금 보면 지정학적 긴장이 세계적으로 계속 여러 전선에서 동시에 올라가니까 원유 가격도 사실 꿈틀꿈틀하는 겁니다. 그 지정학적 긴장 때문에. 맞죠? 그래서 지금 달러가 쭉 올라가고 미국 국채에 다 몰리는 와중에 원유 가격도 6월에 똑같이 변화를 꿈틀꿈틀 대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살펴볼 때 결국은 뭡니까? 증시에서는 항상 이 모든 거를 경제만 보고 설명을 하지만 지금 이거는 국제정세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건 달러가 이렇게 강세로 가면 항상 금, 은 가격은 반대로 떨어졌었는데 이번에는 금, 은 가격이 예전만큼 떨어지지를 않는다. 그렇죠? 보시면 금입니다. 금 가격인데 반대로 이렇게 떨어졌어야 되는데 음의 상관관계로 6월 한 달 동안 어떻습니까? 그냥 옆으로 횡보해버리죠. 버티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더 올라가야 되지만 옆으로 횡보하는 이유는 은시장 때문에 그런 거죠. 바로 은시장에서 지금 6월달 들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지금 이 30불 온스당 30불 여기서 절대 안 넘기려는 이 어마어마한 이 힘싸움들이 잡다가 저번날 한번 또 팍 튀어 올랐죠. 또 내리고 지금 엄청나게 내리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수를 써서도 세력들은 내리겠죠. 내릴 텐데 언제까지 내리고 다시 또 치고 올라오냐 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중간중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굉장히 오랜 시간 지금 힘싸움이죠. 은 가격이 이렇게 버텨주니까 금 가격도 횡보하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버티는 이유는 이미 금, 은에 대해서 1차, 2차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요. 그 전에 금은 시리즈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리고 요즘 이렇게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지고 국제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환율시장과 국제시장은 지금 전 세계적인 어떤 전쟁의 위험과 그 다음에 유럽발 자꾸 뭐 위기감 얘기하면서 금융위기의 어떤 그런 문제가 올 것 같은 분위기가 자꾸 만들어 가니까
서방연합 G7과 브릭스 얘네들이 사실은 화폐 전쟁 하면서요. 이 마스터 플랜 와중에서 안전자산으로서 금이 선호를 받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볼 때는 지금 금도 아까 원유 올라가는 것처럼 달러 올라갈 때 이상하게 원유가 같이 올라가는 것처럼 금도 같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옆으로 횡보하는 이유는 그나마 은시장에서 때려잡기 때문에 옆으로 횡보하는 거지, 이것도 지금 올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비트코인은 어떨까요? 디지털 금 안전자산이라면서요. 자, 비트코인입니다. 정확히 언제부터 떨어졌나 보면 역시 6월 초순부터 쭉 떨어집니다. 그러죠? 제가 여러 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계적으로 어떤 지정학적 불안이나 금융위기의 전조 증상 같은 거, 그래서 좀 안전한 데로 피해야겠다 하면서 큰 스마트머니들의 어떤 그 포트폴리오의 변화가 올 때 보면은 금하고 은은 버텨줍니다. 저렇게 버텨주는데 비트코인 여지없이 쭉 빠집니다. 돈 빠집니다. 맞죠? 지금 6월 한 달 딱 모양 보이시죠? 네, 오늘은 어떻게 좀 별다른 새로운 내용도 없고 그전까지 했던 내용들의 연장선상이어 갖고 좀 재미가 없네요.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래 뭐 그래도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되네요. 그전까지 막 살펴볼 게 많아 갖고 엄청 막 머리 아픈데도 막 바쁜 와중에도 영상들 열심히 만들었는데 갑자기 무슨 폭풍 전야인 것처럼 이렇게 날씨도 평화롭고 시장도 지금 큰 문제 없네요. 지금 앞으로 남은 며칠, 6월 며칠 안 남았는데 어떤 일이 또 생기는지 보고 그때그때 또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